서울 변두리의 낡은 예식장 지하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가 떠다니고 있었으며 하객들의 표정은 축복보다는 조소에 가까웠기에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윤서아는 색이 발엔되어 웨딩드레스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보풀이 일어난 저렴한 양복을 입은 강도진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 대신 선택한 이곳은 윤성그룹의 막내딸이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장소였지만 도진은 그저 묵묵히 서아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에 앉은 서아의 계모 최 여사는 부채질을 하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옆에 앉은 이복 언니 윤미라는 비웃음을 참지 못한 채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룹의 회장인 아버지 윤대성마저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식장 밖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다는 사실은 이 결혼이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도진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다는 위로를 건네며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이동하려는 찰나 윤대성 회장이 거친 발걸음으로 다가와 도진의 가슴팍에 흰 봉투 하나를 툭 던지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사위에게 건네는 덕담 대신 운전기사 노릇이나 하던 놈이 우리 집안 족보에 들어온 게 수치스럽다며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에는 모욕적인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음이 분명했지만 도진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줍는 대신 가분한 눈빛으로 장인을 응시했고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참다 못해 아버지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팔을 잡아 만류하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아내가 가족들과 더 큰 불화를 겪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굴욕적인 순간을 감내하는 쪽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역시 돈 보고 결혼한 놈이라며 수근거렸고 그들의 비난은 화살처럼 날아와 두 사람의 가슴에 박혔지만 도진의 표정은 여전히 동요 없이 평온하여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도진은 낡은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자마자 굽어있던 등을 곧게 펴고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이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 좋게 웃던 순박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냉혹하고 날카로운 지배자의 기운만이 남아 거울 속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보안 앱을 실행시켰고 화면에는 수십조 원 단위의 자산 현황과 복잡한 주식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그가 평범한 운전기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단축 번호를 눌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성그룹의 자금주를 오늘 자정부로 전면 차단하고 예정되어 있던 채권 만기 연장을 모두 거부하라는 그의 명령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비서실장은 즉시 실행하겠다고 답했고 도진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거울을 응시하며 감히 내 여자를 울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도진은 다시 낡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표정을 지우고 어수룩해 보이는 신랑의 얼굴로 돌아와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서아에게 다가간 그는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아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도진은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오만한 윤성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서울의 가장 낙후된 달동네 옥탑방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얇은 이불깃을 파고들었고 천장에 얼룩진 벽지는 지난밤 내린 비로 인해 더욱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옆자리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는데 좁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 그에게 미안해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 평생을 풍족하게 살았던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남자는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트럭 한 대와 따뜻한 마음뿐인 강도진이었기에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남편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고 그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좁은 공간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도지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지만 아내가 민망해할까봐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서아가 욕실로 들어가 물을 트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응시했습니다. 달력에는 각종 공과금 납부일과 서아의 월급날이 붉은색 펜으로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들은 가난한 부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았습니다. 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냉장고를 열어 콩나물과 두부를 꺼냈고 능숙한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오자 좁은 방 안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 차 있었고 도지는 따뜻한 밥 공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에 들린 드라이기를 빼앗아 들어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말려주었고 서아는 거울 속 남편의 다정한 눈빛을 보며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화려한 드레스룸도 없고 고급 승용차도 없지만 이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아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지는 서아의 입에 따뜻한 국물을 떠넣어주며 오늘도 회사에서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자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서아가 낡은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배웅한 도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조금 전까지의 순박한 표정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 앞으로 다가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노트북을 꺼냈는데 전원을 켜자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데이터와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낡은 옥탑방은 사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미라지 홀딩스의 비밀 상황실이었으며 허름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도지는 그곳의 절대적인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어제 결혼식장에서 지시했던 윤성그룹에 대한 자금 압박 작전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윤성그룹의 주가는 장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주요 채권단들은 일제히 상환 연장을 거부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비서실장으로부터 걸려온 보안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소 흥분된 어조로 윤성그룹 재무팀이 패닉 상태에 빠졌음을 보고했습니다. 도지는 끓고 있는 찌개 냄비에 불을 끄는 것처럼 무심하게 윤성그룹의 숨통을 조이는 추가 조치를 지시했고 특히 그들이 가장 믿고 있던 해외 투자 자금을 동결시키라는 명령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손가락 하나에 수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기업이 휘청거리는 모습은 잔혹하면서도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윤대성 회장이 책상 위에 서류들을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하고 있었고 비서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 없이 연장되었을 단기 채권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회수 조치되었다는 보고는 회사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혔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회장은 주거래 은행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본사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차가운 거절뿐이었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누군가의 고의적인 공격임을 직감했지만 그 배우가 자신이 내쫓은 사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윤미라는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자신의 법인 카드가 정지되었다며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고, 윤 회장은 그런 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마당에 쇼핑할 생각만 하는 딸이 한심했지만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기에 그는 딸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유일한 해결책으로 미라지 홀딩스라는 투자 회사를 언급했고, 그곳의 의장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윤 회장의 눈이 번뜩였고 그는 당장 미라지 홀딩스와 접촉할 방법을 찾아오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서한은 중소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동료들의 은근한 무시를 견디며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낙하산이나 철부지 아가씨의 취미생활로 치부하게 만들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기 일쑤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나갔고, 서한은 혼자 남아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 이름에 뜬 계모 최 여사의 이름을 보자마자 그녀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지는 최 여사의 독설은 서아의 가슴을 후벼 팠는데, 그녀는 서아가 집을 나간 뒤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며 당장 들어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서아는 자신은 빈손으로 나왔으며 줄 돈이 없다고 맞섰지만 최 여사는 네가 숨겨둔 비자금이 있는 것을 다 안다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쥔 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진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고, 그것만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진은 컴퓨터 앞을 떠나 낡은 점퍼를 걸치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는데 저녁 창거리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콩나물 값 100원을 깎기 위해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생선 가게 아저씨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완벽한 백수 남편의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진동하며 윤성그룹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전하고 있었고, 도진은 시장 골목의 소음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저녁 밥상에는 서아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며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서아를 데리러 나간 도진은 멀리서 그녀의 축 처진 어깨를 발견하고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달려가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을 받아 들었고, 서아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이 풀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고, 도진은 서아의 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며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서아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계모의 전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도진은 그녀의 그늘진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상을 차린 도진은 서아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조심스럽게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서아는 짐짓 밝은 표정으로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숟가락을 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속으로 피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머지않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했고,
서아는 그저 남편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미래에 대한 예고였으며 그는 이미 서아를 여왕의 자리에 앉힐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밤이 깊어 서아가 잠이 들자 도진은 다시 노트북을 켰고 화면에는 윤성그룹이 미라지 홀딩스에 긴급 미팅을 요청했다는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도진은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으며 그 메일을 열어보았고 거기에는 그토록 오만하던 장인 윤대성의 이름으로 작성된 비굴한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답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을 닫아버렸는데 이는 사냥감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다시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낡은 옥탑방의 불빛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홀로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윤성그룹 본가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이 정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풍경은 서아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윤대성 회장의 팔순 잔치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그룹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기에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남편 도진의 손을 꼭 잡고 정문으로 들어서려 했지만 입구를 지키던 경호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두 사람은 하객들이 이용하는 정문이 아닌 주방과 연결된 뒷문을 통해 들어와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서아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하얗게 질렸지만 도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녀를 이끌고 어둠이 깔린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아에게 다가와 앞치마를 던지며 오늘 일손이 부족하니 손님들에게 와인을 서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룹의 막내딸을 하녀처럼 부려먹으려는 계모의 악의적인 처사에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반항하려 했지만 빚 독촉에 시달리는 외가 식구들을 건사해주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결국 쟁반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진은 아내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최 여사는 운전기사나 수행원들이 대기하는 구석자리를 가리키며 주제에 맞게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우아하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로 묵묵히 술잔을 나르는 서아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고 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윤미라가 팔짱을 낀 채 훤칠한 키의 남자를 대동하고 나타나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약혼자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국내 굴지의 은행 강남 지점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엘리트였으며 윤성그룹의 자금난을 해결해줄 구세주로 여겨져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는데 사실 그가 근무하는 은행은 도진이 소유한 미라지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오너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으스대는 지점장의 모습을 본 도진은 실소를 금치 못했지만 아무도 구석에 있는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그 비웃음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미라는 와인을 나르던 서아를 불러 세우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약혼자에게 저 여자가 가난뱅이와 결혼해 집안 망신을 시킨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점장은 흥미롭다는 듯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구석에 앉아있던 도진을 손짓으로 불러내어 빈잔에 술을 따르라고 시켰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다가와 와인병을 집어들자 지점장은 운전이나 하던 손이라 그런지 격식이 없다며 혀를 찾고 주위의 하객들은 그 광경을 보며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견디며 병을 기울였지만 지점장은 일부러 잔을 흔들어 와인이 자신의 최고급 구두에 쏟아지게 만들었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지점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비싼 구두를 망치냐고 소리쳤고 당장 무릎 꿇고 닦으라며 도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윤대성 회장조차 이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리자 연 회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이 도진에게 쏠렸습니다. 도진은 잠시 서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공포와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한 번 더 낮아지기로 결심하고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집어들고 지점장의 구두를 닦으려 하자 윤미라는 박수를 치며 깔깔거렸고 사람들은 역시 천한 놈은 다루는 법이 따로 있다며 조소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고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도진을 일으켜 세우고는 지점장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악에 바친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당신들은 괴물이라며 다시는 이 역겨운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절규했습니다. 서아는 멍하니 서 있는 하객들을 뒤로하고 도진의 손을 낚아채며 연 회장을 빠져나갔고 뒤에서는 윤미라의 욕설과 윤 회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자 그제야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도진이 단단한 팔로 그녀를 부축하며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었습니다. 도진은 흐느끼는 아내를 품에 안고 묵묵히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순종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며 안심시켰고 그녀가 진정되자 택시를 잡아 먼저 집으로 보낸 뒤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조금 전 자신을 모욕했던 지점장의 해고 처리와 함께 윤성그룹에 대한 최후의 공격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저택을 바라보며 그는 내일 아침이 밝으면 저 오만한 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뇌까렸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자마자 윤성그룹 본사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고 주식시장 상황판에는 하한가를 기록한 파란색 숫자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채권단은 들이닥쳐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직원들은 동요하며 일손을 놓은 채 삼삼오오 모여 회사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윤대성 회장은 핏발선 눈으로 비서실장에게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상황은 악화되어 있었기에 그의 분노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미라지 홀딩스와의 투자 미팅뿐이었으며 그것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윤성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윤 회장과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라지 홀딩스 의장에게 바칠 고가의 선물들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구원을 기다리는 신도들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백화점을 돌며 수천만 원짜리 산삼과 명품 시계를 구입했고 윤미라는 가장 화려한 옷을 골라 입으며 미모로 의장의 환심을 사겠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라지 홀딩스의 의장이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는 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인맥을 동원해 보려 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어제 짓밟고 모욕했던 사위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구원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미팅 준비가 끝나자마자 서아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본가로 들어오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사과나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불려온 서아에게 그는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7순이 넘은 사채업자 배 회장의 후처로 들어가라고 강요했습니다. 배 회장이 윤성그룹의 급한 불을 꺼주는 조건으로 젊고 예쁜 며느리를 원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딸을 팔아 넘기려는 그들의 파렴치함에 서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옆에서 거들며
무능한 남편이랑 사느니 돈 많은 노인네 수발드는 게 훨씬 낫다며 서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서아는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서류를 찢어버린 뒤 집을 뛰쳐나왔고 대문 밖에는 도진이 낡은 트럭을 세워두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아내를 본 도진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으며 그는 서아를 조수석에 태우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아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엉엉 울며 가족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토로했고 도진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윤성그룹에 대한 마지막 자비심마저 거두어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강 둔치에 차를 세운 도진은 서아를 품에 안고 그녀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내일 아침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미라지 홀딩스 본사로 와달라고 부탁하며 그곳에서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아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의아했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었기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진은 불안해하는 아내를 안심시키며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여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밤이 깊어 서아가 잠들자 도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세단을 호출했고 곧이어 도착한 수행기사에게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예정된 윤성그룹과의 미팅을 최상층 회장실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그는 드레스룸에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최고급 맞춤 정장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내일은 강도진이 아닌 미라지 홀딩스의 의장으로서 그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도진의 눈빛은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라지 홀딩스의 본사 건물은 구름을 뚫고 올라갈 듯 위압적인 높이를 자랑하며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유리 벽면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성그룹의 윤대성 회장과 그의 가족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로비에 들어섰는데 평소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안내 데스크 직원들에게조차 굽실거리는 모습이 그들의 절박한 처지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들린 고가의 선물 상자가 무색할 만큼 초라함을 느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최상층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침 꼴깍 삼키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윤미라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했고 최 여사 역시 마른 입술을 핥으며 초조해했습니다. 회장실 앞 대기 공간은 웬만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윤 씨 일가에게는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고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며 회의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의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은 마치 세상을 발 아래 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서아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오자 가족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윤 회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났냐며 당장 나가라고 윽박질렀고 최 여사는 재수 없는 것이 따라붙어 일이 틀어지게 생겼다며 서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내동댕이 치려 했습니다. 서아는 도진이 이곳으로 오라고 했다며 항변했지만 가족들의 귀에는 그저 미친 소리로 들릴 뿐이었고 윤미라는 경비원을 부르겠다며 인터폰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활짝 열리며 다수의 수행원을 거느린 한 남자가
회의실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등장과 동시에 실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최고급 맞춤 슈트를 입고 손목에는 억대를 호가하는 시계를 찬 남자의 실루엣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기이하게 익숙하여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윤 회장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지만 남자는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상석인 의장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든 윤 회장과 가족들은 의자 회전과 함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심장이 뱉는 듯한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트럭을 몰던 운전기사이자 그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멸시했던 사위 강도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는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고 윤미라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운전기사 주제에 미쳤냐며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도진이 청소를 하러 왔거나 미라지 홀딩스 회장 몰래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진의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차갑게 나서며 감히 미라지 홀딩스의 강도진 의장님께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 일갈하자 회의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장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윤 회장의 다리는 풀려버렸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멍하니 도진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다리를 꼬고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그들 앞으로 던졌는데 그 안에는 윤성그룹의 모든 부채 내역과 그들이 저지른 횡령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 변명의 여지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직하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들이 멸시하던 가난뱅이가 바로 당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채권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개인 자산이 13조 원에 달하며 윤성그룹 따위는 손가락 하나로 공중분해시킬 수 있음을 담담하게 밝혔고 그제야 가족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만했던 윤미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싹거렸고 최 여사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도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윤 회장은 체면도 잊은 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가 가족이지 않냐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아를 늙은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그들의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도진은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진은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아내를 짐승 취급하고 팔아넘기려 했느냐고 되물으며 당신들의 회사는 이미 부도 처리되었고 경영권은 모두 미라지 홀딩스로 넘어왔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볼 일 없으니 내 건물에서 나가달라며 보안 요원들을 호출했고 끌려나가는 가족들의 비명소리가 회의실 밖으로 멀어져 갔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얼어붙어 있는 서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그동안 숨겨와서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한다고 말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지 홀딩스 본사 건물 밖으로 쫓겨난 윤대성 회장과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초라한 몰골을 힐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재벌가 행세를 하며 떵떵거렸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거액의 빚더미와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뿐이었기에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윤미라는 분을 이기지 못해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최 여사는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질러댔지만
이미 떠나간 버스였기에 되돌릴 방법은 요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위가 13조 자산가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고 처참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고 서한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떨리는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도지는 그런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동안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배경과 돈만을 보고 접근했기에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다고 고백하며 서아만이 유일하게 가난한 자신을 선택해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아는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지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서아에게 건네며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그 안에는 윤성그룹의 주식 양도 증서와 경영권 인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장인과 처가 식구들이 망쳐놓은 회사를 당신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부탁하며 서아의 잠재된 능력을 믿는다고 격려했습니다. 서아는 과분한 선물에 손사래를 쳤지만 도지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녀의 뒤에는 항상 든든한 미라지 홀딩스가 버티고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가 아닌 당당한 경영인으로서 홀로 서기를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윤대성 회장 일가는 뿔뿔이 흩어져 쪽방촌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했고 윤미라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뉴스 화면을 통해 윤성그룹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서아는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회사의 부실을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을 도입함으로써 업계에서 존경받는 여성 CEO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약하고 주눅들었던 막내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빛나는 보석이 되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미라지 홀딩스의 옥상 정원에서 도진과 서아는 나란히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도진은 서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부와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고 속삭였고 서아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지난날의 시련이 결국은 더 단단한 사랑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미래는 저 불빛들보다 더 찬란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13조 자산가라는 타이틀보다 강도진이라는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이 더 자랑스러운 서아는 남편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